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중동의 밤하늘이 순식간에 불덩이로 변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이란의 수도 테헤란 곳곳에서 연쇄 폭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핵시설, 군사지휘부, 최고 지도자 거처까지 동시다발로 타격당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슬람 공화국을 이끌어온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그날 밤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란 고위관리 50여 명이 함께 숨졌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전쟁 그 자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아이러니한 한편의 현대판 역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전쟁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기회가 되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피가 흐르는 전장 위에서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무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K방산의 역설, 피해 보복과 정권, 파괴의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세계 무대 위로 올라선 한국 방위산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떠올려 보셨습니까? 누군가의 나라가 폭격당하고 있는 그 시간에 다른 나라의 주가가 치솟아 오른다면 그 돈에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그 무기에는 누구의 피가 묻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역설 앞에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2025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테헤란 아자디 광장 인근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이 외친 구호는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팔라비는 돌아오라. 40년 넘게 이슬람 공화국 체제 아래 억눌려온 이란 국민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불이 붙었습니다. 혁명 수비대 민병대 건물이 시위대에 의해 공격받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시가전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2026년 1월 9일과 10일, 불과 이틀 사이에 최소 2,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인터넷은 차단되었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은 끊겼습니다. 이란 당국은 구금된 시위자들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시간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만약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학살하면 미군이 개입한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불과 몇 주 전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공습으로 생포한 터였습니다. 말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세계가 이미 눈으로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이란 수뇌부는 긴장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최고 지도부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외 망명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국제 방송에 출연해서 시위는 이스라엘이 꾸민 사보타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죽어가는 시위대의 피가 이스라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데 어떠한 거리낌도 없을 것이라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강대강의 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인물을 만납니다. 박세준, 나이 42, 경기도 용인 외곽의 한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는 이 남자는 2026년 초까지 중견, 무역회사의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출입 업무를 20년 가까이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중동 시장을 전담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그 나라들을 수십 번씩 드나들었고 그 나라 바이어들과는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의 회사는 중동의 산업용 부품과 건설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중동 매출 비중이 전체의 70%가 넘었습니다. 박세준에게 중동은 밥줄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12년째 일궈온 사업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8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속보가 뜨는 순간 박세준의 휴대폰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UAE 바이어 알리 알 마수미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박 팀장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계약 사인은 미룹니다. 미안합니다. 그 짧은 두 마디가 박세준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의 거래처였습니다. 지금 사무실 근처에 폭발이 있었습니다.
직원들 대피시켰습니다. 연락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회사 대표 김유석이 박세준을 불렀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세준 씨, 이번 분기 중동 계약건 어떻게 될 것 같아? 박세준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님, 전쟁이 길어지면 연내 신규 계약은 사실상 힘들 것 같습니다. 기존 납품도 물류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김유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래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인원 조정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 인원 조정. 그 네 글자가 공기 중에 떠올랐다가 천천히 박세준의 가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그 좁은 바닷길이 막히면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7% 가까이 무너졌습니다. 항공사들은 중동 노선 운항을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물류 대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세준이 20년 가까이 쌓아온 중동 네트워크가 통째로 마비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공들여 키워온 거래처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는 말이 그나마 나은 쪽이었습니다. 어떤 거래처는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박세준은 매일 밤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테헤란에서 또 폭발이 있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가 타격당했습니다. 이란 해군 함정 20여 척이 격침되었습니다. 미군은 8일간 이란 전역에 3,000곳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앞으로 4주에서 6주 동안 군사작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4주에서 6주. 박세준에게 그 말은 즉 자신의 생계가 최소 한 달 이상 더 마비 상태로 이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내 민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회사 어떻게 된다고 했어? 박세준은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란의 도시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면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직 아내에게 임원 조정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잠깐 힘들 수도 있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박세준이 뉴스 화면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UAE 대구공항 군용 수송기 한 대가 착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UAE 공군의 C-17 대형 수송기였습니다. 그 수송기에 실려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자막이 알려줬습니다. 천궁-2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유격 미사일 체계.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UAE 정부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는데 한국산 방공무기 천궁-2가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면서 긴급 추가 납품을 요청했다. 이미 배치된 2개 포대에서 약 60발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고 약 96%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96%. 박세준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란이 쏜 미사일을 한국이 만든 무기가 막고 있었습니다. 중동 전쟁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주식시장이 열렸습니다. 천궁-2를 개발한 LIG 넥스원의 주가가 이란 전쟁이 본격화하기 전인 2월 말 대비 47% 폭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전체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4번째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LG를 뛰어넘었습니다. 방산기업의 주가가 대한민국 대표 전자기업의 시총을 넘어서는 장면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패트리엇보다 저렴한 경쟁 제품을 제시한 한국 방산기업들이 부상하고 있다. 천궁-2의 가격은 패트리엇 미사일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성능은 실전에서 입증됐다. 천궁-2 한 발의 가격이 약 1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억 원. 패트리엇은 한 발에 370만 달러, 54억 원, 3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 납품 기간은 패트리엇이 계약 후 인도까지 4년에서 6년이 걸리는데 반해 한국 방산업체들은 훨씬 빠릅니다. 실제로 UAE는 추가 납품 요청 후 닷새도 안 돼 C-17 수송기가 대구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10개 포대,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이라크는 8개 포대, 약 3조 7천억 원, 그리고 이란과 국경을 맞댄 중동 국가들이 앞다퉈 한국에 연락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박세준의 머릿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엉켜들었습니다. 기뻐야 하는 건지
쇠퍼야 하는 건지, 군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멍하니 바라봐야 하는 건지. 이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폭격을 맞았습니다. 초등학생 180여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란 적신월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6,668개의 민간시설이 타격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전쟁을 막고 있는 무기가 한국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만든 기업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세주는 그 전쟁 때문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박세주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란이 보복 공격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카타르, UAE,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미국의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집중 타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경미사일을 소모시키기 위해 저가 드론으로 방공망을 지치게 만든 뒤 탄도미사일로 실제 타격하는 전략이라는 해설도 나왔습니다. 이란의 안보수장 알리 라리자니는 미군 병사 여러 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거짓 유포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해군이 사실상 붕괴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 해군 함정 43척을 훼손하거나 파괴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쟁은 열흘이 지나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의 최대 규모의 폭격을 계속 단행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란도 2번이나 걸프 국가들의 사과 의사를 밝혔다가 몇 시간 만에 번복하고 다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전쟁,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박세주는 회사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 말로 계약 종료. 권고 사직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중동 시장을 발로 뛰며 일궈온 커리어가 포탄 소리와 함께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박세주는 사직서를 받아들고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초봄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박세준 팀장님이시죠? 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 연락드리는 건데요. 중동 사업 쪽에서 급하게 팀장급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직 생각이 있으신지요? 박세준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설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다른 세계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내민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이 순간 세계 무대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박세준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겠다는 초대였습니다. 그러나 박세준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 전화를 받아들고 뛰어든 세계에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란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민간인이 계속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 열흘이 채 안 돼 이란에서만 최소 1,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집계되었습니다. 레바논에서 약 400명, 그리고 그 숫자는 매일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막기 위한 무기가 혹은 그 죽음을 가능하게 한 방어망이 대한민국의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K방산의 역설, T의 보복이 만들어낸 기회, 정권이 파괴되는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조용히 떠오르는 대한민국 방산의 이름.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박세준은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걸려온 전화. 그 전화를 받은 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알겠다며 이틀 안에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기회는 길게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박세준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 민지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누구 전화했어? 잠깐, 그냥 아는 사람. 민지연은 남편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남편의 침묵이 어떤 종류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피곤한 침묵인지 아니면 뭔가를 삼키고 있는 침묵인지. 지금 이건 후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박세준은 물을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20년 동안 중동을 뛰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아랍어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었고, 라마단 기간이 되면 금식하는 바이어들을 배려해서 식사 미팅을 저녁 해 진 후로 잡았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거래처 사장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직접 참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테이블 위에 양고기 통구이가 올라왔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폭격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미사일을 막는 방어무기를 파는 회사에서 자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박세준은 그 생각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세준은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천궁, K방산.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국내 언론뿐 아니라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심지어 아랍권 알자지라까지 한국 방위산업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묵의 무기 수출국. 조용히 세계 방산시장 정상에 오른 한국. 원쟁이 증명한 K방산의 실전 능력. 유럽이 주목하는 한국산 무기의 진짜 실력. 박세준은 차근차근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 기준으로 방위산업 수출액이 2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 숫자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상승세가 폴란드와의 무기 계약 이후, 그리고 이번 중동 분쟁 이후 수직으로 가팔라지고 있었습니다. 천궁이는 UAE, 사우디, 이라크가 이미 계약했고 지금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가 협상 중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체코, 루마니아, 핀란드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심지어 중립국이던 스위스도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K방산은 더 이상 업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전략 지도에서 하나의 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로 지금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세준 앞에. 그는 전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면접은 사흘 뒤였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본사 건물 32층 회의실이었습니다. 박세준은 정장을 꺼내 입고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쪽에서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오던 때였습니다. 면접관은 2명이었습니다. 해외 사업부 이사 강민수, 그리고 중동 지역 담당 팀장 오유진. 강민수 이사는 50 초반에 조용하고 단단한 인상이었습니다. 목소리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박 팀장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찾는 사람은 중동 민간 시장 경험이 깊으면서 현지 네트워크가 탄탄한 분입니다. 방산 업무 경험은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순수 민간 경력자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하려는 일이 기존 방산 루트와는 다른 접근이거든요. 박세준이 물었습니다. 다른 접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오유진 팀장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란 전쟁 이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납니다. 항상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재건이 시작되는데 그 재건 시장에서 방산기업이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인프라, 통신, 보안, 물류까지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거기서 기존 민간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박 팀장님이 20년 동안 쌓은 그 네트워크가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박세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재건이 시작된다.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면접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강민수 이사가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박 팀장님,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방산 업무에 거부감은 없으신가요? 무기를 파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 박세준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요. 지금도 중동 사람들 생각납니다. 제가 10년 이상 같이 일한 사람들인데 지금 그 나라들에 폭탄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 고민을 다 해결한 건 아닙니다. 그냥 아직 고민 중이에요. 강민수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이 좋습니다. 그런 고민 없는 사람은 저희도 원하지 않아요. 이틀 뒤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팀장급 채용. 연봉은 이전 회사 대비 2.2% 인상, 그리고 성과급 구조. 박세준은 계약서를 받아들고 서명하기 직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첫 출근은 2026년 3월 2일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박세준이 사무실에 처음 들어서는 순간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후임 체제 구성을 놓고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
권력 공백을 메우려는 세력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라는 4분 5열 직전이었습니다. 박세준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중동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국가들,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그 나라들 모두에 자신의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들이 한국산 방공무기를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오유진 팀장이 자리로 왔습니다. 이 팀장은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말이 빠르고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그녀가 자료 한 묶음을 박세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박 팀장님, 빠르게 현황 공유할게요. 지금 저희 상황 간단히 말하면 수요는 폭발적인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태왕 공전을 풀가동해도 천궁 2포대 하나 만드는데 약 18개월이 걸려요. 발주는 지금도 계속 들어오는데 납기가 맞질 않으니까 일부 고객이 미국 레이시온 쪽으로 다시 돌아서려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특히 UAE가 조금 불안한 상태예요. 박세준이 물었습니다. UAE 어느 쪽이요? 오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부다비 쪽 알마수미 그룹 있죠? 박 팀장님이 잘 아시죠? 박세준은 잠깐 숨을 고쳤습니다. 알리, 알마수미, 12년 된 거래처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그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두 마디. 박세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마수미 씨 연락처 저 가지고 있습니다. 오유진 팀장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날 오후 박세준은 아랍에미리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리, 알마수미, 발신음이 3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오, 박 팀장. 오랜만이에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마수미의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낙관적이었습니다. 박세준은 잠시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뭔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이직을 했어요.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와 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수미가 웃었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시 일하게 되겠네요. 사실 저도 박 팀장한테 연락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납기 문제가 있어서 답답했거든요. 박세준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가는 것들이 도리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박세준은 퇴근 후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란 정권 붕괴 이후 과도정부 구성 논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시설 60여 곳을 완전히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제 4분 5열된 상태로 일부 세력은 항복을 논의 중이고 일부 세력은 게릴라전으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이란 민간인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테헤란 서부 지역에서 한 이란 여성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아이를 안고 살아서 구출됐다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3살이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에는 먼지와 피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수백만 명이 소셜미디어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는 K방산 주식을 지금 더 사야 한다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박세준은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전쟁과 소외 기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 이 구조, 이 흐름, 이것이 과연 자신이 원하던 것이었는지 아닌지조차 이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박세준은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강민수 이사를 찾았습니다. 이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민수 이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요. 저희가 지금 파는 무기가 방어용 무기라는 건 압니다. 천궁이는 공격이 아니라 요격이니까요. 근데 요격 미사일의 역할이 결국은 공격 측이 더 안심하고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패가 된다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미국이 이란을 칠 때 UAE와 사우디가 우리 천궁 2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했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미국의 공격이 더 지속될 수 있게 뒷받침해준 구조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강민수 이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질문 저도 합니다. 박세준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강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 팀장님, 우리 업계 사람 중에 그 질문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미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40%를 먹고 있는데 그 미국이 팔아온 무기들이 일으킨 전쟁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걸 두고 미국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 빈자리를 러시아가 채웁니다. 중국이 채웁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박세준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복도 창가에 서서 마곡공단 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정보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보도도 없었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세준은 중동에서 10년 이상 일하면서 쌓은 감각으로 그것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직후부터 중동 각국 정부가 무기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건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문의 내역을 들여다보면 이상했습니다. 암호무기인 창공이뿐 아니라 공격용 무기 수요도 동시에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이라크가 공격용 드론을 한국 업체에서 대량 주문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 방산과 공동 개발 중인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에 한국 업체 한 곳이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 내에 은밀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박세준은 그 정보를 처음 들었을 때 무시했습니다. 업계 루머는 항상 과장되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그 이야기가 자꾸 그의 주변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업무상 협력사 미팅 자리에서였습니다. 부품 납품업체 소속 과장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라크 쪽 물량이 갑자기 3배가 됐어요. 공격용 드론 배터리 모듈인데 뭔 용도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납품하는 거니까요. 그 말이 박세준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또 한 번은 알리알 마수미와의 통화에서였습니다. 대화 중에 마수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측에서 이란 쪽 국경지대에 뭔가를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우리 정부에서 조용히 진행하는 것 같아요. 박 팀장도 이쪽 선 있으면 챙겨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박세준은 그 말을 듣고 뭔가가 자신의 위장을 움켜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란 국경지대에 뭔가를 보낸다는 말이 단순히 구호 물자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산 부품과 연결되어 있다면 박세준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국제뉴스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란 내 반정부 세력 일부가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한 무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이란 내 쿠르드 계열 무장 세력이 드론 공격 능력을 갑자기 크게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사용된 드론의 부품 일부가 아시아 제조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아시아 제조. 박세준은 지하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터널 속 어둠이 밀려들었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 속에 들어와 있는 건지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K방산의 역설은 단순히 전쟁 특수를 누리는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어와 공격, 지원과 개입, 수출과 개입 사이의 경계가 흐릿하게 지워지는 구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박세준은 지금 그 흐릿한 경계 바로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세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에 맨장고를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습니다. 이란에서는 과도 정부 수립을 놓고 매전에 가까운 혼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이란 북서부에서는 쿠르드 무장 세력과 혁명 수비대 잔존병력 간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혼돈 위에서 재건 계획이 논의되고 있었고 그 재건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박세준의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민수 이사가 말했던 그 말, 전쟁은 끝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 재건 시장, 박세준은 그 말이 왜 처음부터 걸렸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길 기다리는 사람들과 전쟁이 빨리 끝나야 재건 시장이 열린다고 계산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같은 말을 하고 있었지만 안으로는 완전히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아이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멈추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 옆에서 그 죽음이 멈춘 뒤에 벌어질 시장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세준 자신은 지금 어느 쪽에 앉아 있는 것인지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오전 박세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세준 씨, 오랜만이에요. 저 마흐무드예요. 마흐무드 아라심. 이라크 바그다드 건설자재 유통업체 사장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같이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결혼식에서
양고기를 같이 먹었던 그 사람. 박세준이 반가움을 담아 말했습니다. 마흐무드 씨, 잘 있었어요? 연락 두절돼서 걱정했어요. 마흐무드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근데 세준 씨,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박세준이 말했습니다. 말해요. 마흐무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세준 씨가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납품하는 부품 중에 이란 국경지대 드론 공격에 쓰인 게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쪽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세준 씨가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박세준은 그 순간 전화를 귀에 붙인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이란 국경지대 드론 공격.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박세준은 말했습니다. 마흐무드 씨,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박세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시장의 이야기도, 단순한 도덕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을. 이 이야기의 진짜 중심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세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구조 안에 정확히 맞아들어가는 하나의 부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너짐 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세준은 마흐무드의 전화를 끊고 나서 사흘 동안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오유진 팀장과 UAE 납기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빨리 알마수미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무언가가 계속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박세준은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 자신이 수집한 정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흐무드의 말, 협력사 과장이 무심코 내뱉은 이라크 드론 배터리 납품 이야기, 마스미가 언급한 이란 국경지대로 뭔가가 보내지고 있다는 말, 그리고 외신 보도에서 발견한 이란 내 쿠르드 무장 세력의 갑작스러운 드론 공격 능력 강화. 박세준은 그것들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하나씩 그었습니다. 그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이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방어무기였습니다. 천궁, 2, 요격 미사일.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식 계약의 그늘 아래에서 공격용 드론 부품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부품들이 UAE를 경유해서 이란 국경지대의 반정부 무장 세력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접 공격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을 가능하게 만드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방어와 공격의 경계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세준은 그 경계 바로 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세준은 강민수 이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강민수 이사가 박세준의 표정을 보고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세준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사님, 저희 회사가 이란 국경지대 드론 공격에 쓰이는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공기가 굳었습니다. 강민수 이사가 한동안 박세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박세준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당황하거나 부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알고 있었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 팀장, 그 정보 어디서 들었어요? 박세준은 대답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입니다. 이름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강민수 이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 팀장이 그 질문을 하러 올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박 팀장을 뽑은 거기도 하고요. 박세준은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러 올 것 같아서 뽑았다고요? 강민수 이사가 말했습니다. 앉아요. 길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강민수 이사가 꺼내놓은 이야기는 박세준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사님, 저는 박 팀장님이 오기 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부품 납품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공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급망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공식 계약은 깨끗합니다. 근데 협력사 단계에서 누군가가 부품 일부를 빼돌려서 다른 경로로 흘리고 있어요. 저는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직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어요. 박세준은 멍하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공식 계약은 문제없지만 공급망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부품을 빼돌리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강민수 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박 팀장을 뽑은 건 현지 네트워크가 필요해서이기도 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박 팀장이 이 바닥을 방산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이었어요. 면접에서 방산 업무에 거부감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신호였어요. 이 일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박세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원하는 게 뭔가요? 강민수 이사가 말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을 통해서 부품이 어느 경로로 빠져나가고 있는지 추적해 줬으면 합니다. 박 팀장이 이라크 쪽에 아직 연결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건 박 팀장밖에 없어요. 박세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속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이 회사에 들어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단순한 영업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박세준은 자신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세준은 마흐무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흐무드, 저번에 해준 이야기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경로로 그 물건이 흘러간다는 건지. 마흐무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세준 씨, 이거 조심해야 해요. 이거 건드리면 복잡해져요. 박세준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또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흐무드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성까지만 말할게요. 바그다드 서쪽에 알라마디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물류 창고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드론 조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부품 중에 배터리 모듈과 항법 장치 일부가 아시아산이에요. 그게 어디서 오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그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 이름은 알아요. 마흐무드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박세준은 그 이름을 받아 적었습니다. 이틀 뒤 박세준은 그 이름을 강민수 이사에게 넘겼습니다. 강민수 이사는 그 이름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예상보다 위로 연결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2주가 흘렀습니다. 그 2주 동안 박세준은 겉으로는 평범하게 일했습니다. UAE 납기 조율, 사우디 추가 계약 검토, 이라크 재건 인프라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12일 오전 강민수 이사가 박세준을 불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강민수 이사 옆에 처음 보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민간인 느낌이 나지 않았습니다. 강민수 이사가 말했습니다. 박 팀장, 이분들은 방위사업청 쪽에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방위사업청. 박세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두 사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박 팀장님이 찾아주신 정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희가 이 건을 이미 추적하고 있었는데 현지 연결고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박 팀장님 덕분에 공급망 유출 경로를 특정했습니다. 박세준이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협력사 두 곳이 계약 해지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품의 이중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공급망 재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이 문제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박세준이 물었습니다. 그 부품이 실제로 이란 국경지대 공격에 쓰였습니까? 상대방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세준은 그 침묵이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밖은 봄이 한창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어졌습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박세준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강민수 이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가에 섰습니다. 강민수 이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박 팀장, 이게 K방산의 민낯이에요. 우리가 파는 게 방어무기든 공격무기든 결국 그 끝에는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걸 직접 마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박 팀장은 그걸 직접 마주했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박세준이 말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강민수 이사가 말했습니다. 맞는 건지 모르면서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이 이 바닥에서 일하면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그 말이 박세준의 가심 어딘가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2026년 5월 초, 이란에서 과도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은 임시내각이 구성됐고, 이란 내전에 가까웠던 혼돈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해체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재건 지원을 위한 50억 달러 펀드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수 이사의 말대로 재건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과도 정부는 전후 복구를 위해 여러 나라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인프라 재건, 통신망 복구, 에너지 시스템 재건, 병원 건설. 그 목록이 공개됐을 때 세계의 시선이 일제히 이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과도 정부가 한국 기업에 특별히 우선 협상 대상국 지위를 제안해왔습니다. 외교부를 통한 공식 제안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란 과도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전쟁 중 한국 기업의 공급망에서 이란 반정부 세력을 향한 무기 부품 유출이 있었으나 한국 측이 자체적으로 이를 발견하고 즉시 차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도덕적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 인터뷰 기사가 국내에 번역되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세준은 그 기사를 스마트폰으로 읽다가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마흐무드로부터 얻은 정보, 강민수 이사에게 넘긴 그 정보, 방위사업청이 처리한 그 공급망 차단 조치, 그 조용한 일 하나가 이란 과도 정부의 귀에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공개하지 않은 일이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박세준은 처음으로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답답했던 것이 뚫리는 느낌, 억울했던 것이 해소되는 느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해방감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란에서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의 공급망 차단이 그 죽음을 소급해서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 죽음 하나는 막았을 것이었습니다. 박세준은 그것으로 충분한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뒤 박세준은 이란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테헤란 공항에 내려서 처음 맡은 공기는 먼지와 매연이 섞인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공항 건물 곳곳에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장 일부가 무너진 자리를 임시 철골로 받쳐두었습니다. 그 아래를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세준은 이란 재건부 관계자와의 첫 미팅 장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 거리에는 전쟁의 상처가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진 자리에 임시 천막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미팅 상대는 이란 재건부 차관보 다리우스 라힘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박세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사실 저는 한국에 개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박세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감정인가요? 라히미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전쟁 중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공습이 아니라 이란 국경지대의 드론 공격으로요. 그 드론에 아시아산 부품이 들어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산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분노가 있었습니다. 박세준은 그 말에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라히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차단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현장에 누군가였다는 것을, 외부 압력이나 공식 지시가 아니라 개인의 판단으로 움직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요. 박세준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애써 눈을 깜박였습니다. 라히미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건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기업과 일하고 싶습니다. 박세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라히미 차관보님, 아드님을 잃으셨군요. 진심으로 위로드립니다. 라히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테헤란의 봄바람이었습니다. 라히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일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나라에 할 일이 많습니다. 박세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역설이구나. 전쟁이 만들어낸 상처 위에서 재건이 시작됩니다. 죽음 위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무기를 팔던 나라가
재건을 돕는 나라가 됩니다. 방산이 외교가 됩니다. 공급망 차단 하나가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한국 사람과 악수를 합니다. 이것이 K방산의 역설이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정권이 파괴됐습니다. 노기가 팔렸습니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뒤엉킨 자리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은 그 선택 하나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없으면 세상은 조금 더 나쁜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박세준은 2026년 5월에 테헤란에서 라히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먼지가 날렸습니다. 무너진 건물 자리에 임시 천막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세준이 한국에 돌아온 날 저녁, 아내 민지연이 물었습니다. 이란 어땠어? 박세준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민지연이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대답이야. 박세준도 웃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이기도 해. 그날 밤 뉴스에서는 한국이 이란 재건 사업 우선 협상국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상 사업 규모 약 20조 원, 인프라, 통신, 에너지, 의료, 방산 수출국 대한민국이 이제 전쟁이 끝난 자리에서 재건 파트너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한국의 외교적 신뢰 자산이 축적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외교적 신뢰 자산. 박세준은 그 말을 들으면서 라히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 그럼에도 악수를 내민 손, 그리고 마흐무드를 떠올렸습니다. 위험한 정보를 조용히 건네준 친구, 그리고 강민수 이사를 떠올렸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이 이 바닥에서 일하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말한 사람. 세상은 영웅이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은 확신 없이 그래도 오른쪽으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조금씩 바꿉니다. K방산의 역설. 피해 보복과 정권 파괴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조용히 세계 무대 위로 올라선 대한민국.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무기 대신 신뢰를 쌓은 한 남자.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역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전쟁이 어디선가 또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가 선택의 기로에 살 것입니다. 팔 것인가? 막을 것인가? 모른 척할 것인가? 마주할 것인가? 그 선택이 모여서 세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무기와 평화, 경제와 윤리,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